그래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사회주의 이제 생태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 개념을 통해 생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동이 인간과 자연 사이를 이어주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인간의 특성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막스는 이제 물질 대사라는 개념을 이제 주목해서 도입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안 지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또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물질 대사라는 개념은 생물학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막스주의 사회주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이라고 하잖아요. 유물론은 그 근원이 이제 자연 철학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우위성을 강조하고 어떤 정신이나 의식도 그런 물질의 산물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막스는 어떻게 보냐면 일종의 인간의 역사 혹은 인간의 어떤 사회사 이런 거는 인간이라는 생물의 자연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막스가 자본론 1권 서문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현상을 자연사적 과정으로 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생물의 자연사가 이제 인간의 역사고, 거기서 이제 인간도 다른 동물하고 비슷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거긴 뭐냐면 물질 대사라는 거죠. 이 물질 대사라는 건 뭐냐면, 제가 설명한 걸 그대로 좀 읽겠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자신을 둘러싼 외부 자연과 상호작용을 한다. 외부로부터 물질과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를 자신의 생명 유지에 활용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다시 자연에게 돌려준다. 이러한 생명체와 외부 자연 사이의 물질 교환 과정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생명을 규정할 때 그 주된 특징이 뭘까요? 그러니까 생명을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특징.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나 이런 관련된 책들, 자료 같은 거 보면 많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자기 복제거든요. 생명이라는 건 자기 복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사실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생명은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물질은 그냥 그 물질대로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생명이라는 거는 자기 외부와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을 계속한다는 거죠. 그게 생명 활동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모든 가령 식물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자기가 쓰고 산소를 내보내고 그리고 호흡 작용도 또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부산물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도 노동해서 만들어서 한 건 결국엔 자기 쓰려고 하는 건데 먹는 거는 쭉 먹으면 이제 결국에는 소화기관에 다 소화돼서 똥으로 나가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옷이라는 것도 쓰다가 이제 다 이제 해지고 다 입고 못 입게 되면 이제 그것도 이제 버리면 어딘가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환경 오염을 일으키든 안 일으키든 어쨌든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또 어떤 다른 생명이 또 사용하는 어떤 물질로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상호작용을 계속하고 순환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이제 물질대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물질대사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19세기 이제 초중반에 나왔는데 막스가 이제 거의 1850년대부터 이 개념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다 이제 물질대사 과정을 작업을 하는데 과정을 밟는데 인간은 이 물질대사를 노동이라는 걸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은
인간이라는 생명이 하는 물질 대사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자본론 7장에서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건 무엇보다 이제 먼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과 자연 사이의 물질 대사를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해 매개하고 규제하고 통제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간은 이제 노동이라는 걸 통해서 물질 대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 이제 더 들어갑니다. 노동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제 노동이라는 거를 통해서 물질 대사를 하면, 이 노동이라는 게 만구불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 시기마다 다양한 노동 형태를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노동의 특징, 어떤 인간 혹은 이제 인간 생산자가 자연에서 나오는 어떤 노동 도구와 노동 재료를 가지고서 자신에게 필요한 생산물을 만든다라는 측면은 동일하게 가지만,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역사적인 시기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걸 생산을 해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그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쌀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쌀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먹고 있는 거여서 예들기가 쉬운 거거든요. 거의 한 아시아 한반도에서 쌀을 재배한 것도 한 2000년, 3000년 됐죠. 한 2000년 이상은 됐죠, 최소한. 곡물 생산의 역사는 그보다 더 길겠지만, 그러면은 한 2000년 전에 생산했던 쌀과 지금 생산하는 쌀은 좀 다르긴 하죠, 사실. 품종이 많이 바뀌었죠. 이 과정도 이제 이 노동 과정 속에서 이제 사실은 식물 자체가 이제 변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쌀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쌀을 생산하던 방식,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예전에는 사실 쌀 생산하는데 동물도 안 썼어요. 역축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일정 단계 가면서 이제 소, 말이라는 역축을 쓰게 되잖아요. 한국 이제 한반도 이쪽은 이제 소를 이제 주로 썼는데, 이 소라는 역축을 쓰게 되니까 사실은 그 노동의 방식이 다르죠. 인간이 쟁기를 직접 끌고서 땅 논을 갈 때 하고, 소라는 인간보다 더 이제 힘이 더 센 어떤 동물의 힘을 사용했을 때하고는 생산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이제 쟁기라는 것도 예전에는 나무로 만든 나무쟁기, 보습을 이제 나무로 된 걸 썼는데, 일정 단계 가면은 그걸 철제 보습으로 바꾸죠. 예전에 보면은 한국사 자격 검증 시험 보면은 철제 보습을 언제 썼느냐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기억이 한 6세기 뭐 이럴 때부터 이제 철기가 이제 보편화된 게 한 그 무렵인데, 그때부터 철제 보습을 쓰는 그 경작 방식은 기존 경작 방식하고 다르죠. 근데 지금은 뭐 거기보다 더 나가죠. 뭐 조선시대에 이양법이 발달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실 이양법이 발달해가지고 그 갑오 농민 전쟁도 일어난 거잖아요. 이제 그 이양법이 발달하면은 사실은 수리시설이 발전을 해야 되고, 수리시설이 발전해야 되다 보니까 막 보를 만들어야 되고, 이 보를 강압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민중들이 이제 거의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들고 일어나고 한 게 이제 갑오 농민 전쟁의 어떤 효시가 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은 방식이 완전히 기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논 자체도 예전에는 막 조각논이었는데 그거를 다 경지 정리해서 바둑판식으로 이제 논을 다 만들고, 거기에 이제 기계를 쓰니까 지금 논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9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딱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논에 자기 발을 전혀 안 담그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래요, 요즘에.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쌀을 동일하게 생산을 해도 이 쌀을 생산하는 방식은 달랐다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주로 이제 어떤
기술의 발전이나 생산력의 발전의 측면에서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들, 그 당시 노동자가 없으니까 생산자들, 농민들이 직접 이 쌀을 생산하는 방식은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제가 좀 나이 든 사람 같은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쌀을 추수하면은 콤바인 같은 게 없으니까 낫으로 해가지고 이 나락 있잖아요. 쌀의 나락. 이거를 다 털어야 되는데 지금은 콤바인에서 더 이제 개량돼가지고 그 콤바인에서 벼를 베자마자 막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큰 어떤 주머니에 이제 완전히 쌀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곧장 농협이나 이런 데 창고로 가버리는데 한 50년, 40년, 5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못하고 다 낫으로 베가지고 그거를 쌀 나락을 이렇게 떼려면 기계로도 못하고 해가지고 이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온 거기에다가 걸쳐가지고 훑어내야 돼요. 이런 거 하셨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여담으로 하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의 관계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그런 거죠. 우리 그 쌀을 생산하는데 농약을 이렇게 많이 안 썼을 때는 이제 이 논이라는 게 엄청난 천혜의 생태계로서의 역할을 하겠죠. 근데 뭐 이것도 사실 인간의 영향하에서 만들어진 생태계이긴 하지만 엄청난 생태계가 형성되는데 한 5, 60년대부터 농약을 많이 쓰게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또 파괴되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 요즘에 이제 농약을 이전보다는 많이 안 쓰니까 뭐 또 많이 보온됐지만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콤바인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 이제 논에 그 뭔가 떨어지는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의 이제 자라난 쌀을 거의 99% 다 훑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철새들이 사실은 그 예전 같으면 그 논에 떨어진 그 쌀 나락을 먹으면서 이제 그 겨울을 지냈는데 그러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이제 서식지가 일정한 지역으로 제한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사실 이게 결국에는 인간과 자연사의 관계, 인간과 인간사의 관계에서 큰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고 그런 노동 형태라는 게 단일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입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다. 노동 형태는 하나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해 온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이 맺는 관계도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도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노동 형태를 사실은 이제 또 사회주의에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생산 관계 이런 걸 용어로 이제 또 많이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생태 문제라는 건 뭐냐? 이 인간의 물질 대사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 거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막상 이제 물질 대사의 균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균열이 발생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 대사의 관계는 인간과 자연이 상호 진화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노동 형태이냐에 따라서 그러지 못하고 경우에 따른 자연이 일방적으로 파괴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인간 자체도 엄청난 타격을 입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엔 이런 물질 대사 과정에 어떤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물질 대사에 균열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 균열이 인간이 아닌 어떤 자연 조건에 대해서 상당한 변형을 해서 그 변형이 파괴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은 기본적으로 자연을 일정 정도 변형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변형이라는 게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이게 변형이라는 게 자연에게 이제 오히려 이제 자연을 상당히 파괴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파괴를 했어도 또 그냥 별 문제 없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를테면 이제 지금은 아니고 과거 뭐 원시 시대 이럴 때 어떤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거기에 있는 뭐 어떤 식량 자원이 될 만한 뭐 동식물들을 다
다 따먹고 채집하고 다 먹었다. 그럼 거기는 이제 황량해지잖아요. 그렇지만 뭐 인간이 더 이상 먹을 데가 없다 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면 사실은 이 일정 단계 지나면 이 지역은 다시 복원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어떤 인구도 이제 제한되고 그 어떤 인간이 자연에 미친 어떤 변형적인 어떤 파괴 행위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이 균열이 어떻게 되냐면 자연 조건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를 위협하는 것까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물질대사의 균열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어떤 심각성이냐면 그냥 뭐 자연을 파괴한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인간 자체가 이제 다시 어떤 생존을 위협당하는 인간이 뭐 어떤 분 표현을 하면은 인간 스스로가 이제 멸종종이 되는 그런 단계로까지 이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질대사의 균열이라는 것이 어떤 심각한 단계까지 갈 수가 있고 생태 문제라는 거는 이런 물질대사의 균열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것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이 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생태 문제라는 것도 사실 단순히 자연이 파괴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간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인간의 문제인데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관건은 뭐냐면 단순히 자연과의 관계를 바꾸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과의 관계에서 균열을 일으키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변혁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변혁이라는 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변혁이라는 게 단순히 인간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착하게 지내고 너무 자연을 괴롭히고 파괴하지 않고 이렇게 살자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 인간과의 관계라는 결국에는 노동 형태라는 거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노동 형태를 사실은 바꿔나가는 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네 번째 주제인 생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본주의를 철폐해야 된다는 걸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유일하게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어떤 물질에서 관계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체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회에서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만 심각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또 거꾸로 모든 사회가 다 자연에 대해서 파괴적이었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많은 사회를 보면 자연과 어떤 선순환하는 관계를 유지했던 사회들도 존재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과거 역사 속에서도 이제 자연과의 물질에서 관계에서 균열이 발생했던 사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뭐 그 예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사례를 이제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그럼 뭐가 문제냐? 자본주의에서는 왜 생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냐?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생태 문제의 규모나 파괴력 이게 이전 사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인간이 좀 그 안에서 생존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연이 파괴됐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 국지적인 현상으로 이제 끝나고 말았죠.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는 지구 전체에서 엄청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기후위기도 있고 어떤 플라스틱 남용에 의한 문제도 있고 혹은 어족자원 남에게 의해서 이제 바다에 이제 모든 생명들이 다 이제 씨가 말리고 있는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뭐 사막화뿐만 아니라 뭐 적조 현상, 녹조 현상 뭐 오만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생태 문제의 특징은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두더지 게임 같은 거예요. 두더지 게임 다 해보셨죠? 동전 넣고 딱 하면 막 튀어나오잖아요. 하나 탁 치면은 딴 놈이 뭐 나도 있는데 왜 때렸어 이러면서 또 튀어나오죠. 그거 탁 치면은 또 딴 놈 튀어나오고 탁 치면 또 딴 놈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떤 자본주의에서 어떤 자체적인 어떤 기술이나 뭐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생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은 더 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뭐 프레온 가스에 의한 뭐 오존층 파괴는 뭐 어느 정도 막은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좀 실제로는 좀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막 진짜로 막 심각해지는 거는 그 막아서 이제 완화됐는데 근데 지금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생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건 왜 발생하느냐? 그랬을 때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내용으로 보면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물질 대사의 균열이 발생하는데 그 물질 대사의 균열은 자본주의의 고유한 노동 형태에서 이제 기인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생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 혹시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왜 자본주의에서 이런 생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어느 분? 예. 예. 거의 맞는 얘기긴 하죠. 예. 자본주의는 이제 특징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대량 소비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소비라는 것은 생산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생산을 규정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생산이 소비를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소비라는 것도 결국에는 대량 생산하는 어떤 체제이기 때문에 그 생산된 것을 소화시키려면 계속해서 대량 소비를 이제 조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현상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자본의 어떤 축적, 생산을 위한 생산 이런 과정인데 그러면 왜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그 대량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죠? 끊임없는 무제한적인 성장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팔아서 돈을 만들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사이토 코에이라는 사람의 이제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책에 대해서 좀 옆에 계신 분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성장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탈성장이라는 개념 자체는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장, 팽창, 축적은 자본주의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긴 해요. 근데 그건 현상적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계속해서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고 뭐 축적을 하고 팽창을 하고 하게 되는 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한 생산을 한다는 거죠. 이윤을 얻는다. 이게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하나 이제 키워드를 써야 되겠네요. 이게 생산의 목적이 이윤 추구다. 이게 왜 특징적인 걸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에서 이렇게 생산의 목적이 이윤 추구였던 적이 없어요. 생산의 목적은 원래 뭘까요? 사용이죠. 예, 또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쓸 걸, 인간이 먹고 쓸 거를 만드는 게 생산의 목적이죠. 근데 인간의 목적은, 그러니까 욕망은 무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걸 살려고 하고, 더 좋은 걸 쓰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뭐 더 많이 소비하게 되고 생산하게 된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은 엄청난 것들을 욕망할 수 있죠. 이 인간의 상상은 한계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실제적인 생존을 위한 욕구는 제한적이에요. 인간이 실제 사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이 막 무제한적으로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실제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막 무제한적으로 경제 체제가 그렇게 팽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생산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가령 분필을 만든 걸 쓰려고 만드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서 돈을 벌려고 만든다. 이거는 자본주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생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의 목적이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이윤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치화되는 거잖아요. 수량으로 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량이라는 수치라는 거는 무제한적인 거잖아요. 수의 끝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번 이윤은 그걸 이제 자본가들이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다시 투자하고 해서 다시 축적을 하죠. 그래서 생산의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나가죠. 왜냐하면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게 그 생산의 목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생산해서 누가 이거를 쓸 것이다. 이게 사회적으로 유용한데 쓸 거다. 이게 생산의 기본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게 되는 거고, 이 자본주의는 결국엔 자본주의의 노동 형태도 주체적 요인이 들어가고 객관적인 요소가 들어가겠죠. 주체적 요소로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을 해서 생산을 하는 거고, 이제 객체적 요소인 어떤 생산 수단이나 원료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결합을 해서 노동을 해가지고 어떤 생산물인 어떤 상품을 만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상품을 팔아서 이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는 노동자들 더 많이 착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은 결국에는 노동자의 노동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더 많이 노동시켜서 이제 착취를 하는 만큼 더 많은 노동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적 요소들이 더 많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폐기물이 나오겠죠. 더 많은 폐기물이 자연에 계속해서 쏟아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데, 이런 게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고 싶으시면 이제 6월 3일부터 정치경제학 강좌를 또 하거든요. 네,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저는 착취에 대해서 그냥 설명드린 거라 사실은 그냥 거의 말씀 안 드린 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논의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갈아 넣어야 되고, 자연적인 요소들도 계속해서 갈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비유하는 인상적인 표현이 뭐냐면 저거노트예요. 저거노트는 아시죠? 저거노트 모르세요? 요즘에 그 마블 코믹스 이런 거 안 보시나 보네요. 엑스맨 이런 거.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네, 저거노트에 나오잖아요. 그 데드풀 2탄에. 근데 이제 저거노트는 뭐냐면, 원래 뜻은 뭐냐면, 인도 힌두교에 있는 거대한 그 신화 속의 수레바퀴를 저거노트라고 해요. 이 바퀴를. 그러니까 이 바퀴는 엄청 커서 지나가는 앞에 있는 모든 거는 다 파괴하고 다 그냥 갈아버리고 이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거는 이제 저거노트다. 그런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자본주의를 철폐해야지만 그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물질대사의 균열을 이제 회복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자본주의는 철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글로 쓰지는 않아가지고, 이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존재하게 하는 어떤 전제 조건은 뭐냐. 생산수단의 사적수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생산수단의 사적 수요에 동전의 이제 양면이 뭐냐? 임금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런 이윤 추구를 위한 어떤 생산으로 가고 이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생산수단의 사적 수요라는 거예요. 생산수단의 사적 수요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전 사회에서는 이 생산에선 두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전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는 대부분 이게 결합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농민들이잖아요. 농민들은 자기 땅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토지가 없는 농민은 없어요. 토지가 없는 농민은 자본주의에서 등장한 거고,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에서 자기 땅이 없이 농사 짓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생산수단, 자연적 요소와 주체적 요소는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체제로 가기 위해서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이제 생산수단을 직접 생산자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이걸 자본가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자기 생산수단을 잃어버린 직접 생산자들은 자기 이제 말 그대로 몸뚱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노동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자유로운 노동자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과거의 봉건사의 어떤 신분 예속 관계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이제 만드는 과정은 임금 노동이 형성되는 과정인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생산수단을 그냥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1,000만금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혹은 내가 뭐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특징은 축제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불을 그냥 쌓아두고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굴려야죠. 그래서 이제 이윤을 계속 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생산수단을 다시 직접 생산자들하고 같이 해서 결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이제 임금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노동을 시키는 걸 통해서 이제 생산이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는 결국에는 철폐하기 위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이제 임금 노동을 이제 철폐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 자체도 결국에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고 이 과정 속에서 그럼 임금 노동도 철폐되고 자본가 계급도 철폐되고 이러면 그 속에서 이제 인간 해방, 더 보편적인 인간 해방으로 가는 거죠. 그걸 이제 목표로 이제 삼는 거고, 이것도 하나의 수단이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자본주의를 없앤다는 거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거다. 이렇게 임금 노동을 철폐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가는데요.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에서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 발생한 물질 대사의 균열을 회복하고 인간 자연 사이의 관계의 더 높은 수준으로의 발전을 이제 추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현실 사회주의가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주의에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문제 있는데 근데 사회주의도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거는 이제 그런 현실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었다. 사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강의에서 이제 주로 그 얘기를 많이 강의에서 하실 거예요. 담임 강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1917년 10월 혁명은 이제 사회주의 혁명은 맞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 혁명한다고 곧장 사회주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일정 단계에서 이제 가지 못하고 변질돼서 또 다른 억압사회가 출현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어쨌든 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도 사회주의고 중국도 사회주의라고 하잖아요.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은. 예. 그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일강 땐가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강사님이 하신 얘기가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 어떤 식으로 스스로가 사회주의를 생각하게 되는지 사회주의 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 사회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회주의라는 거는 이제 인간 해방이 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억압과 착취가 사라지는 사회여야 된다는 거죠. 사회주의를 기껏 했는데 또 어떤 이상한 놈이 계속 지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노동자들은 뭐 당신들이 주인입니다 하지만 별로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런 사회라면 사회주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제 그런 사회는 다른 인간이 아닌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억압적이고 되게 뭔가 파괴적인 관계로 가기 쉽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뭐 현실 사회주의권에서의 이제 환경 파괴 이런 거는 자본주의와 비해서는 좀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인간 해방의 정신은 이제 다시금 우리가 이제 좀 사회주의 핵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변혁하는 과정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변혁하는 과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막스가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남긴 글이 있습니다. 30페이지 보면은 자본론 3권에서 이제 이야기한 걸 제가 인용해뒀는데요. 앞에 계신 황정원 동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회주의에서부터 수행하는 것이다까지. 사회주의에서 자유란 사회화된 인간, 결합된 생산자들이 자연과의 물질대사를 합리적으로 지배함으로써 그 물질대사가 맹목적인 힘으로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물질대사를 집단적인 통제 안에 두는 것, 그리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그리고 인간성에 가장 알맞고 적합한 조건 아래에서 그 물질대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예. 이게 사회화된 인간, 결합된 생산자라는 게 사실은 사회주의를 뜻하는 거거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막스가 그 규정한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착취 억압 계급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노동소외도 극복되고 그러면 사실은 이 노동이라는 게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욕구가 되고, 그리고 인간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활동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계급이 사라지면서 사회는 이제 모든 이제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이제 수행하는 생산자들,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는 그런 이제 결합된 생산자들이 된다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물질대사 과정 자체도 변화한다는 거죠. 이 물질대사 과정이 맹목적인 힘으로 이제 생산자들을 지배한다라는 거는 사실 소외 문제의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 생산물이나 어떤 노동 과정 혹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다른 인간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대사 과정이라는 것도 인간의 어떤 과학기술이나 어떤 생산력의 발전으로 보면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통제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공진화하는,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회에서는,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 어떤 물질대사 과정이, 그게 이제 노동의 과정이기도 하겠죠. 이 과정이 인간을 이제 지배하고 통제하는 과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원래 그것은 인간 자신의 활동이고 인간 자신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맹목적인 힘이 진짜로 나로부터 벗어난 진짜 절대적인 힘이면 이 힘을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이 힘은 원래는 나의 힘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의 집단적인 힘인데, 집단적인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힘인데, 그 힘이 마치 나로부터 분리돼서 자립해가지고 어떤 독립적인 실체로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상은 이제 사회주의로 가면 극복하고, 이 물질대사 과정은 인간 개개인이 그 사회 그 구성원들이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노력, 그러니까 최소한의 에너지 지출을 하면서 통제하면서 이 관계를 이제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 발전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인간 해방이라는 거는 단순히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는 거는 사실 어떤 뭐랄까요, 이제 뭔가를 제거하는 어떤 수동적인 과정이죠. 적극적인 과정은 뭐냐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간의 다방면의 발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과 더 높은 수준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의 발전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인간의 방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고 이 과정이 결국에는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게 사회주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고요. 한번 좀 요약을 드리면 저번 강의에 이어서 이번 강의는 인간 해방 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연속성에서 이제 생태 문제와 사회주의의 관계를 다루는 강의였는데, 그러니까 인간 해방 운동의 연속성상에서 이렇게 다룰 수 있었던 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결국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로 이어진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에서 그랬던 거고, 그래서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금방 강조드린 대로 인간 해방은 결국에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의 변화로도 이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그 생태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총체성을 견지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 어떤 사회주의와 여러 다른 이론들의 어떤 병렬적 결합 방식으로 이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런 설명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세 번째로 이제 물질대사 개념 설명드렸습니다. 물질대사 개념은 그러니까 생명이 그 생명의 외부 자연과 이제 상호작용하는 그 생물학적 과정은 이제 물질대사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인간은 이런 물질대사를 노동이라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이제 강조드렸고, 그 노동의 형태는 다양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철폐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특정한 역사에서 출현한 이제 노동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노동 형태를 변화시켜야지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 관계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임금노동제를 철폐하는 것이다라는 부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이제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 변혁하는 과정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고요. 예, 질의응답과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